안녕하세요. 자, 2022년 공무원 형법 7급 문제 해설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래 7급 문제는 어, 좀 쉬웠어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좀 무난하게 출제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제 욕심에 의하면 거의 뭐 다 맞춰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좀 무난하게 나왔습니다. 오히려 9급 문제하고 7급 문제와 비교해 보면 오히려 7급 문제가 더 쉬웠던 것 같아요. 자, 그만큼 좀 기본적인 사항 위주로 좀 출제가 됐고요. 그리고 이제 학설은 원래 출제가 잘 안 되니까 학설 묻는 문제는 뭐 안 나왔다고 볼 수도 있고, 그리고 뭐 조문 2개 정도 빼고는 전부 다 판례 위주로 전형적으로 이제 판례 묻는 문제로 그렇게 출제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좀 무난하게 나왔기 때문에 다들 좀 이렇게 고득점을 예상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자, 해설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건 뭐 많이 나오던 판례죠. 자, 여기 보면은 법률에서 당직 의료인의 수에 대해서 별로 규정이 없는데 하위 규범에서 당직 의료인의 수를 갖다가 뭐 이렇게 정해놓고 말이죠. 오히려 상위 규범보다 하위 규범에서 더 처벌을 엄격하게 해버린 거죠. 이렇게 되게 되면 자, 위임위법의 한계를 벗어난 것이다. 이런 이야기죠. 그러니까 위임위법의 한계 벗어났다. 헌법 문제이기도 하고 뭐 행법 문제이기도 하고 그렇어요. 자, 정당방위 규정은 적극적으로 범죄 성립을 정하는 구조건이 아니며 요성을 조각하는 사유죠. 하지만 범죄 성립권 관련된 거잖아요. 범죄 성립권 관련된 건 당연히 명성원칙 적용돼야 되죠. 명성원칙 적용 안 된다면 틀립니다. 범죄 성립과 관련된 것은 반드시 명확하게 규정이 돼 있어야 되죠. 자, 그 다음에 자, 자동차를 운전해서 성년차 앞부분으로 차량 들이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걸로 보죠. 그래서 휴대라는 것은 널리 이용하의 개념으로 해석해가지고 여기 그 특수상해죄라든지 뭐 특수범죄 성립할 수 있는 여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유추해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그러니까 이런 해석이 가능하다는 이야기죠. 자, 그 다음에 보호관찰 관련해서요. 자, 범죄행위로 인한 손해를 회복하기 위하여 노력할 것 같은 자, 보호관찰 대상자에게 부과하는 이 내용을 사회봉사 수학명령 대상자에게 부과할 수 있느냐? 안 되죠. 안 됩니다. 보호관찰 같은 경우는 일상생활을 자유롭게 영위할 수 있어요. 근데 수학명령 하게 되면 강의를 듣고 있어야 되는데요. 강의실 안에서. 그 다음에 그 사회봉사 활동하려고 그러면 자기 꼼짝 못 하는데요. 그러니까 원래 신체의 자유가 제약되는 처분이고 이거는 신체의 자유가 제약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부과하는 걸 또 여기다 부과할 수는 없는 거죠. 이것도 뭐 쉬운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갑니다. 자, 우리나라 형법은 행시법주의 원칙이고요. 재판시법주의는 예외적으로 적용된다. 당연하죠. 소급표 금지 원칙 1조 2항에 따라서 예외적으로 적용되는 경우가 있는 것이고요. 자, 재판 확정 후 법률에 변경해서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않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집행 면제죠. 집행해야 된다니까 틀렸습니다. 굉장히 쉽죠. 이거 조문 그냥 1조 3항 있는 겁니다. 자, 속지주의 원칙, 그 다음에 속인주의, 보호주의, 세계주의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속지주의 원칙입니다. 자, 이거 당연히 이것도 뭐 쉬운 지문이고요. 자, 외국에서 형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집행된 사람은 우리나라에서 반드시 전부 또는 일부를 산입하게 되죠. 산입할 수 있다 하면 틀리죠. 그러니까 산입한다 하기 때문에 이거 맞는 지문이 됩니다. 자, 수개 행위로 이루어져 있지만 형법상 하나 범죄로 처리하는 포괄일죄 같은 경우는 행위시 하게 되면 포괄일죄 행위시는 행위 종료 시점, 요게 행위시가 되죠. 행위 종료 시점. 행위시 종료 시점이 행시가 됩니다. 1조 1항이 그대로 적용되는 영역이 되고요. 자, 1조 2항에서 법률이 변경된다고 할 때 법률의 변경은 총체적 법상태의 변경. 그러니까 법률 자체가 개정되는 것뿐만 아니라 하위 규범에다 위임했다면 위임받은 뭐 고시 같은 게 개정되는 경우도 다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고시 이런 거 보충 규범 개정도 법률의 변경에 해당이 됩니다. 맞죠? 자, 법률에 대해서 헌법재판소 유연결정 나면 어떻게 됩니까? 이거는 소급표가 있기 때문에 무죄 판결 사유가 돼요. 처음부터 범죄로 되지 않는 경우가 되는 겁니다. 범죄 후 형이 폐지된 경우 이건 뭡니까? 면소 사유거든요. 면소 사유. 여기에 해당한다는 말은 면소 판결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돼요. 근데 그게 틀린 거란 말이죠. 헌법재판소 위헌결정 나면 면소 판결이 아니라 원칙적으로 뭡니까? 무죄죠, 무죄. 처음부터 범죄로 되지 않는 경우 이렇게 해야 됩니다. 형의 경중 비교는 원칙적으로 법정에 표준하는 거 맞아요. 그리고 가중감경 사유 있을 때 그 가장 중요한 거 기준으로 한다는 거죠. 이것도 맞죠.
자, 부작위범에서 법적인 의무, 자기 의무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성문법이건 불문법이건 공법이건 사법이건 불문합니다. 이것도 뭐 쉬운 내용이고요. 강간치상의 범행을 저지른 자가 그 범행을 실신 상태에 있는 사람을 구해야 될 자기 의무 없죠. 만약 자기 의무 있다 그러면은 강간죄만 되는 게 아니라 유기죄까지 추가된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유기죄는 안 됩니다. 강간죄만 성립하고 강간치상죄만 성립하고 유기죄는 별도로 성립하지 않습니다. 피해자 구조할 의무가 거기서 또 발생하는 거 아닙니다. 맞는 내용이에요. 자, 아파트 전매인이 전매를 할 때 그 아파트를 판다 이런 이야기죠. 분양회사 대표이사가 분양 업무와 관련된 형사사건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실을 매수인에 알려줄 의무가 있냐. 자, 유죄 판결을 받든 안 받든 이거는 본인의 어떤 범죄 문제고, 아파트 사는 사람은 어때요? 사는 사람은 나 돈 주고 아파트 소유권 취득하겠다는 거잖아요. 파는 사람이 뭐 전과자든 아니든 내가 소유권 취득하는 아무 문제가 없죠. 그러니까 이런 거 알려줄 의무가 없다 이거죠. 상대방이 권리 취득하는데 아무 장애가 되지 않는 사유는 알려줄 의무가 없습니다. 자, 자신이 관리하는 특정 매장에 점포에 가짜 상표가 새겨진 상품이 진열되어 있다. 그러면 그걸 감독해야 될 사람 입장에서는 이걸 이제 상표권 침해 행위에 대해서 이걸 뭐 판매를 못하도록 조치를 취해야 된단 말이죠. 취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면 부작위에 의한 방조범이 돼요. 부작위에 의한 상표법 위반의 방조범이 됩니다. 근데 이제 부작위범 성립하려 그러면 행위정령의 동가치성, 자기에 의한 범죄와 형법적으로 동같이 해야 되죠. 그래서 이게 이래 알면서도 점주가 고객들에게 계속 판매하도록 이렇게 방치한 이 직원, 방치한 직원의 부작위는 점주의 자기와 동등하게 평가된다. 동등하게 평가되니까 부작위범 성립이 가능한 거야. 행위정령의 동가치성이라고 하죠. 행위정령의 동가치성. 부작위범은 자기범과 동등하게 평가될 수 있어야 이 부작위범 성립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작위에 의한 방조범 성립이 가능한 사례입니다. 자, 공동정범 이야기네요. 자, 역할분담,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행위지배 없으면은 공범이 안 되는 거죠. 뭐 동시범이 되거나 방조범 이런 식이 되는 거죠. 자, 공모 공동정범에 있어서 공모자 1인이 다른 공모자 실행이 이르기 전에 체크해야 되죠. 이르기 전에 이탈하면은 공동정범에서 빠집니다. 그래서 공동정범 재책을 치지 않습니다. 만약에 신에 착수한 이후에는 뭐 중지민수 요건을 갖춰야 되죠. 그러니까 신에 착수하기 이전에 이탈했다 그러면 공동정범 책임 안 지는 거고. 자, 여러 사람이 상해 범위로 범행 중에 한 사람이 상해 가해서 상해치사죄 범죄 범했다. 그럼 다른 사람은 예견 가능성 있으면, 사망에 대해서 예견 가능성 있으면 상해치사죄 공동정범 재책을 지죠. 이게 이제 결과적 간접범의 공동정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포괄일죄 일부의 공동정범 가담한 자는, 이거는 이제 승계적 공동정범 이야기죠. 자기가 가담했다면, 중간에 가담했다면, 가담 이후에 대해서만 공동정범 재책을 집니다. 가담 이후의 범행에 대해서만 공동정범 책임을 진다. 가담 이전에까지 책임지는 거 아니다라는 거. 자, 종범은 정범의 실행위 중에 이를 방조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실행이 착수 이전에 장래 실행위를 예상하고 이를 연계하는 행위도 방조범 성립 가능합니다. 그런데 방조범 성립 가능하긴 한데요. 이때 방조범 되려면 정범이 시행 착수해야 돼요. 정범이 시행 착수하는 걸 전제로 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거 맞는 질문이에요. 예비 단계에서, 그러니까 갑이 이렇게 착수하기 이전에 예비 단계에서 장래 실행위를 예상을 하고 을이 이게 이제 방조를 했다 이거죠. 방조를 했다 그러면 이 사람이 시행 착수에 나아가게 되면 예비 단계에 방조를 한 사람도 이 미수범이나 뭐 기수범이나 이렇게 범죄로 나아가게 되면 이 범죄에 대한 방조범 성립이 가능하다는 이야기예요. 자, 요 1번 지문은 이런 뜻을 내포하고 있는 겁니다. 예비 단계에서 장래 실행할 것을 예상하고 방조를 했다. 그러면 나중에 이 범죄에 대해서 방조범 성립이 가능하다. 이런 이야기예요. 자, 간첩방조죄는 뭐 강론에 독립된 범죄로 규정이 되기 때문에 이건 총론상 방조범 강경할 수 없죠. 이건 특별 규정입니다. 특별 규정. 자, 예비행위 방조행위는 방조범을 처벌할 수 있다? 틀렸단 말이에요. 이거하고 1번 지문하고 구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자, 이거는 뭐냐 하면 그냥 갑이 예비죄를 범했는데, 자, 이 예비죄를 범했다는 이거죠. 예비죄. 여기에 대해서 을이 이 방조범 성립할 수 있습니까? 안 된단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예비행위 자체에 대한 바로 방조범 성립한다는 게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1번 지문 같은 경우는 이렇게 시행이 나가는 걸 전제로 하는 이야기고 3번 지문 같은 경우는 그냥 예비로 딱 끝나버린 걸 말합니다. 그때 방조했을 때 방조하면 안 되죠. 자, 방조죄 인식과 정부의 실행 간의 차후가 있고 양자의 구수 요건이 다른 경우에 원칙적으로 방조의 고의는 조각되겠지만, 그러니까 원래 공범 종속성의 관점에서 봤을 때 방조범이 방조한 범죄와 실제로 정부의 범한 범죄가 일치하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방조가 안 되는 게 원칙이지만 겹치는 부분이 있죠. 중복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방조죄의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절도한다고 방조를 했는데 정부의 강도를 내버렸어요. 그러면 강도 속에는 절도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적어도 절도 부분만큼은 방조범 성립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처분할 수 있는 자의 승낙에 의해서 그 법익을 훼손한 행위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어야 처벌한다. 이 조문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 하면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벌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벌하려면 반드시 특별한 규정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1번 지문 맞는 걸로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추정적 승낙에는 현재 승낙이 없다 하더라도 만약 그 승낙할 수 있는 상황이 되었다면 이제 충분히 승낙했을 것이라고 예견되는 경우 이게 추정적 승낙이라고 하는 거죠. 자, 사문서를 작성 수정함에 있어서 명의자의 명시적이나 무시적인 승낙 있었다면 사문서 위반죄에 해당하지 않죠. 특히 문서죄 같은 경우에 승낙, 추정적 승낙 인정한 판례들이 있습니다. 자, 추정적 승낙 인정되기 위한 요건은 승낙이 불가능해야 돼요. 승낙이 불가능할 것, 승낙이 불가능할 것, 승낙이 기대될 것, 객관적 추정이 있어야 되고요. 양심에 따른 심사, 뭐 이런 걸 그 추정적 승낙의 요건으로 보통 학설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승낙이 불가능할 것, 이게 요건이에요. 자, 죄송한계 설명입니다. 자, 상상기합은 하나의 행위가 수개의 범죄에 해당하는 경우죠. 법적 행합은 한 개의 행위가 외관상 수개의 죄명에 해당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하나의 죄만 적용되고 일죄만 성립하는 경우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일죄냐 수죄냐는 보호법이 구속요건적 평가 다 고려해서 판단합니다. 우리 판례가 일관성 있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범죄별로 죄수 판단 기준은 조금 다 다릅니다. 자, 강간죄 수단으로 한 폭행 협박은 불가벌적 수반행위 맞죠? 폭행 협박 따로 범죄 안 됩니다. 자, 강간죄 수단으로 행한 감금은 별도 문제 성립하죠. 감금죄와 강간죄 상상적 경합범이 됩니다. 불가벌적 수반행위가 아니다. 별도 문제가 되는 겁니다. 상상경합이 돼요. 자, 신용카드를 절차한 다음에 이를 부정상환 행위는 불가벌적 사후행위에 해당하지만 아니죠. 이 사용한 행위는 신용카드 부정사용죄가 되죠. 신용카드 부정사용죄가 되고 뭐 물품 구입하면 사기죄가 되고 현금 서비스 받으면 절도죄가 되고 다른 문제 다 성립합니다. 이게 틀렸죠. 자기합수표를 취득한 다음에 현금 내기, 이거는 불가벌상이죠. 현금이나 자기합수표를 그대로 사용하는 것은 이거는 불가벌적 상입니다. 별도 문제가 안 됩니다. 자, 포괄일죄란 일반적으로 자, 각기 따로 존재하는 수개의 행위가 결국은 하나의 범죄만 성립하는 거죠. 포괄일죄라는 것은. 자, 수개의 행위가 뭐 불가분 수반행위 될 수도 있고 뭐 불가상행위가 될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일죄가 되는 경우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본적인 개념을 이야기하는 거니까 이건 그냥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게 조금 어려운 판례이긴 합니다만 사실 출제는 좀 많이 되고 있어요. 자, 위조죄의 간접적범 되려면은 갑이 을을 도구로 이용해서 말이죠. 위조죄 간접적범이 가능하거든요. 명의인을 도구로 이용한 간접적범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갑이 을을 도구로 이용해서 을 명의의 문서를 작성하게 하면 이게 위조죄 간접적범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 위조죄 간접적범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 사람을 기망해가지고 내가 무슨 문서를 작성하는지 모르게끔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A라는 문서입니다. 이래가지고 서명 날인 받았는데 실제로는 B라는 문서였다든지 이런 식으로 을이 자기가 무슨 문서를 작성하는지 모르게끔 해가지고 기망해서 작성하게 하면 을 명의의 문서를 을을 도구로 이용한 간접적범 형태의 위조죄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보시면 이 사람이 자 허위 내용의 증명을 제출하여 그 정을 모르는 담당 공무원으로 정면 내용과 같은 증명서를 발급받았다고 하는데 요 정을 모른다는 말은 허위 내용을 모른다는 뜻이지 정명서라는 걸 모르는 게 아니죠. 내가 지금 만드는 문서가 정명서라는 걸 알고 작성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되니까 위조죄 간접될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가 작성한 게 무슨 문서인지 알고 작성해버렸는데 그 위조죄 간접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건 성립이 진정하게 이루어진 거예요. 무슨 문서인지 모르게끔 속여가지고 그 문서를 발급하게 해야 돼요. 그래야만 위조죄 간접됩니다. 이 사람이 정명서를 내가 지금 작성하고 있는 게 문서가 정명서다라는 걸 알고 있잖아요.
이렇게 돼버리면 위조죄 간접점은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자, 타인을 비판할 목적으로 허위기사 재료를 정을 모르는 기자에게 제출하면 기자가 만약 이걸 기사화했을 때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 간접점은 가능하죠. 출판물 명예훼손죄 간접점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허위공문서 작성죄는요, 기한 담당 보조공무원이 허위의 기한서를 올려서 결재를 받으면 허위공문서 작성죄 간접점 되죠. 자, 이거는 뭐 우리 판례가 인정하고 있는 거니까 알아두셔야 되는 판례고요. 자, 어느 행위로 인하여 처벌되지 않은 자 또는 과실못 처벌된, 이거는 간접점은 조문입니다. 교사 또는 방조하에 되어 있지만 이거는 이제 조문에 교사 또는 방조하에 되어 있지만 실제로 이제 이용하여의 의미로 해석을 하는 거죠. 조문 그대로 옮겨놓은 거기 때문에 이건 맞는 지문으로 보셔야 됩니다. 자, 공범과 신문에 관련된 거네요. 자, 신문관계로 성립될 범죄에 가공한 행위는 신문관계 없는 자에 대해서도 자, 임의적 공범이 적용이 되고요. 자, 신문관계로 형 경중이 있는 경우 중한형으로 벌하지 않는다. 3.3조 본문과 단서 규정이죠. 지금 개정이 됐지만 뭐 내용적으로 바뀐 건 없습니다. 자, 신문관계로 해서 형의 경중이 있는 경우에 신문 있는 자가 경중이 있는 자가 경중이 있는 경우에 신분 있는 자가 신분 없는 자를 교사하여 죄를 범한 때 신분 있는 교사범이 신분 없는 정보를 중하게 처벌한다. 여기에 해당하는 판례가 뭡니까? 이게 모해 위정교사 사건이죠. 모해 위정교사 사건. 모해 목적을 가진 사람이 모해 목적 없는 사람을 교사해가지고 위정을 하게 했을 때 정범은 단순 위정죄가 되지만 모해 목적을 가진 사람은 모해 위정죄로 중하게 처벌되죠. 자, 건축물 조사, 가옥대장, 정리 업무를 담당하는 지방행정 서기를 교사를 했다. 그럼 허위 내용이 가옥대장 이런 걸 이제 만든다 그러면 허위 공문 작성죄가 되고 비신문자가 가담한다 하더라도 얼마든지 교사범 성립 가능하죠. 아까 허위 공문 작성죄 간접정범 이야기는 있었는데 교사범 당연히 가능합니다. 이론적으로 허위 공문 작성을 하는 데 있어서 이를 교사했다 그러면 3.3조 본문 같은 거 적용될 수 있는 겁니다. 의뢰인 아닌 자의 무면 의뢰인, 이건 소극적 신분이라고 하죠. 소극적 신분. 그 중에 이제 불구성적 신분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자, 무면 의뢰인 자체가 자격 없는 자에 의해서 범죄가 수행이 될 때 의사가 여기에 가담하게 되면 같이 공동주모 교사방조 성립하죠. 그래서 가공했다 하더라도 공동주모 처벌할 수 없다는 게 틀렸네요. 그러니까 불구성적 신분에 대해서 신문자가 비신문자에 가담하게 되면 비신문자가 범죄되는 경우인데 범죄되는 행위에 거의 가담하면 신문자도 같이 범죄 공동주모 교사방조 다 성립합니다. 자, 근거 이상의 형을 받아 집행을 종료. 이 누범 규정이네요. 면제받은 3년 내에 근거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는 장기의 2배죠. 자, 이건 누범 가중 규정입니다. 판결 선고 후에 누범이 발각된 때는 다시 형을 정합니다. 그런데 이미 집행 종료해버리고 집행이 뭐 다 면제된 경우 이때는 예외가 되죠. 이것도 조문 외우는 문제고요. 자, 이걸로 1번, 2번 지문으로 3번 지문 풀 수 있어요. 가석방이나 형 집행 정지 기간이라면 집행 종료 후가 아니잖아요. 집행 종료 후에 3년이 지나야 된다니까요. 3년 안에 범한 범죄. 집행 받은 3년의 기간이 경과되지 않으면 누범이 되는데요. 자, 보면 이 기간 중에 범한 죄에 대해서 누범 가중을 할 수 있다 되어 있는데요. 자, 이거 왜 할 수 없느냐? 누범이 되려면 A죄로 자, 근거이상 확정 판결을 받아 가지고 자,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후 3년 여기서부터 여기 사이에 죄를 범해야 이게 누범이 돼요. 이게 누범이 되죠. 근데 가석방 기간 중이면 종료된 게 아니죠. 2단계잖아요. 그렇죠? 이때는 누범이 될 수가 없다 이거죠. 집행 종료가 면제된 후 3년까지 이 사이에 범죄 범해야 누범이 됩니다. 자, 형벌 가중의 근거를 행위 책임에 두는 누범. 그러니까 과거에 범죄를 범한 사실이 있는데 또 범죄를 범하는 거죠. 그러니까 범죄의 뭐 성격 안 따지고 그냥 바로 가중해 버립니다. 근데 이제 상습범 같은 경우는 행위자가 특정 범죄를 반복해서 범죄를 범하는 습격이 있어야 되죠. 그래서 행위자 책임에 그 가중 근거를 두는 겁니다. 그게 맞는 질문이 되겠고요. 자, 양벌 규정에서 대표자가 뭐 장량감경 정상 참작을 해준다 해가지고 법인도 같이 감경해줘야 되냐? 그럴 의무 없습니다. 같이 뭐 장량감경 해줘야 된다니까 틀린 겁니다. 정상 참작 감경은 실제 종업원의 행위나 뭐 고용주의 행위나 별도로 따로따로 합니다. 정상 참작은 개별적으로 따로따로 하는 거지 양법인이 정한다 해가지고 무조건 양쪽 다 정상 참작을 해줘야 되는 건 아니다라는 거죠. 자, 법률 조항이 영업주의 행위와 관계없이 종업원의 범죄가 있으면
무조건 자동적으로 처벌하기 이거는 위헌이죠. 책임주의에 반한다. 형법재판소에서 이거는 위헌 결정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자치사무를 처리하는 경우에 그 지방자치단체는 하나의 그 공법인과 같은 성격을 가지니까 거기에 고용된 사람과의 관계에서 양법위정 적용 대상이 돼요. 그래서 양법위정 적용 대상이 되는 법인에 해당이 됩니다. 비교해서 알아두셔야 될 게 기관이임 사무는 아니에요. 기관이임 사무는 국가가 뭐 국가 사무를 지방자치단체 장한테 맡겨놨다. 이건 당연히 지방자치단체 사무가 아니기 때문에 기관이임 사무를 이렇게 이해하면 안 되고요. 자치사무,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의 고유한 사무를 수행하면서 예를 들어서 다른 사람을 뭐 고용을 한다든지 했을 때 이때 양벌 규정 적용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법인 대표자의 법위반 행위는요. 대표자를 하게 되면 법인의 기관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대표자의 행위는 꼭 법인의 행위가 됩니다. 그래서 대표자 법위반 행위 있을 때 이 법인이 직접 책임을 진다 하더라도 이거는 문제가 안 됩니다. 그래서 고의에 의한 위반 행위에 대해서 법인 자신의 고의에 의한 어떤 책임을 지게 된다. 그러니까 법인은 현실적으로 활동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대표 기관을 통해서 행위가 이루어진다 이거죠. 대표 기관의 행위는 곧 법인 행위로 평가된다는 겁니다. 자, 강도죄에 대한 설명. 야간에 사람의 주거에 침입하거나 흉기를 휴대하거나 임의사에 공동 합동하여 죄를 범하면 특수강도죄. 자, 이거는 특수강도죄 조문 그냥 옮겨놓은 거네요. 그리고 절도가 재물에 탈환을 한거하거나 체포 면탈하거나 지금 범죄의 흔적을 인멸할 목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면 중강도가 되죠. 기수 여부는 절도행위 기수 여부로 판단하죠. 절도가 미수면 중강도도 미수. 강도하기로 모의한 후 피해자 감남으로부터 건본을 빼앗고 이어서 또 을년을 강간했다. 강도 강간죄거든. 맞아요. 강도 강간죄를 성립할 때 피해자가 동일해야 될 필요는 없습니다. 강도가 강도의 기회에 강간하면 강도 강간이 됩니다. 그리고 이거는 후라고 되어 있잖아요. 강간을 끝마치고 다시 강도를 했다. 이러면 시책기합범입니다. 시책기합범. 이 강도 강간죄 아닙니다. 강도의 기회에 강간을 해야 강도 강간죄가 돼요. 그러니까 강간이 끝났다. 그 다음에 강도를 하게 되면 강도가 강간한 게 아니잖아요. 그냥 강간이 끝난 다음에 강도를 했기 때문에 이거는 실체적 기합범이 돼요. 다만 이제 이거하고 구분해서 알아두셔야 될 게 강간 도중에 하면 또 이야기가 달라지죠. 강간 도중에 강도를 했다 이렇게 되면 그 이후에 강간을 계속했다는 이야기거든요. 이렇게 되면 이게 강도 강간죄 성립해버리는 거예요. 지금 이 도중에가 아니고 강간이 끝났잖아요. 지금 강간 후라고 되기 때문에 이거는 실체 기합범으로 봐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자신이 흉기를 휴대한 사실을 알지 못한다는 고의가 없는데요. 범죄 고의가 없는데 어떻게 특수절도 되겠습니까? 고의가 있어야 되죠. 객관적 범죄 사실에 대한 인식과 의사 있어야 됩니다. 알고 있어야 된다 이거죠. 본인은. 자, 민사상 금전 대차 관계에서 채무 불이행 사실을 가지고 바로 사기죄 되는 건 아니죠. 내가 다른 사람한테 돈을 빌려가지고 돈을 못 갚는다 해서 무조건 다 사기죄 되는 건 아니죠. 처음부터 이건 갚을 생각 없이 돈 빌릴 때 이때 이제 사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변제기일에 처음부터 이게 뭐 갚을 생각 없으면서도 변제할 것처럼 속였다 하면 그때 이제 사기죄가 되는 거고. 그게 상식입니다. 상식. 그 다음에 자, 방조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이른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범죄에 대한 고의, 정범의 고의도 있어야 되죠. 이중의 고의 다 있어야 됩니다. 교사도 마찬가지죠. 방조도 마찬가지고 내가 누군가를 도와준다는 그 고의하고 그 다음에 정범이 실행하는 그 범죄 자체에 대한 고의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누구를 죽여주세요 하면서 만약 돈을 준다 그러면 내가 돈을 주고 누구의 고의를 발생시킨다는 그 고의도 있어야 되고 누구를 죽일 생각도 있어야 되고 뭐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중의 고의가 다 있어야 되는 겁니다. 자, 부진정 부작위범의 고의는 구수요건적 결과 발생에 대한 목적이나 계획적인 의도가 있어야 하며 땡 바로 틀렸죠. 세월호 선장이 달아날 때 세월호 선장이 부작위한 살인자 됐잖아요. 근데 세월호 선장이 달아날 때 죽어라 하고 달아난 거 아니죠. 예? 죽을지도 모르겠다. 그래도 내가 살아야지 하고 달아났자. 이렇게 뭐 미필적 고의만 가지고도 부작위범 성립할 수 있는 겁니다. 꼭 확정적 고의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죽을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그 결과를 용인하겠다. 이런 의사만 가지고도 고의가 인정이 됩니다. 자, 배임죄는 타인의 사물을 체류한 자라는 신분이 있음으로 인하여 가중하는 아니죠. 부진정 신분범은 업무상 배임죄를 말하는 거죠. 업무상 배임죄에서 업무가 이제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업무성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가중강경이 되니까 그게 이제 부진정 신분범이고요. 그냥 단순 그냥 배임죄 할 때는 타인의 사무 처리자라는 지위 있어야 성립하는 진정 신분범입니다. 업무상 배임죄가 부진정 신분범이죠. 자, 공무집행방해죄는 자, 위헌범입니다. 구체적으로 직무집행에 방해라는 결과 발생을 요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조심해야 될 게
위기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죄 할 때는 또 다르죠. 위기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죄는 구체적인 직무집행이 저지되거나 현실적으로 방해되는 결과가 발생해야 돼요. 그래서 위기한 공무집행하고 좀 다릅니다. 판례. 자, 일반 교통방해죄는 침해범 아니고 위험범이죠. 현적 발생해야 된다면 틀렸습니다. 교통방해죄는 교통방해 위험성만 가지고 바로 범죄 성립하는 거고, 자, 강제추행죄는 정범 자신이 직접 범죄를 실행해야 성립하는 자수범 아니죠. 자수범이므로 틀렸죠. 자수범 아니기 때문에 피해자를 도구로 이용한 간접 정범 형태 강제추행죄도 가능하다. 쉽죠? 자, 그 다음에 갑은 A가 약간 전능한 자신의 부인에게 젖을 달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자기 철을 갖다 성희롱하니까 죽이려고 말이요. 살인의 고의를 가지고 행위를 했다. 제1행위를 하고 이제 죽은 것을 오해하고 그 다음에 뭐 엉덩이에 매장을 했더니 결국은 제2행위로 죽었다는 거죠. 이게 뭡니까? 개괄적 고의살해라고 부르는 거죠. 결론은요. 살인죄 인정하는 거죠. 판례가. 전 과정을 개괄적으로 보면 살인이라는 범죄 기획이 결국 실현됐다 해가지고 살인죄 일죄를 인정하는 게 판례의 결론입니다. 자, 그럼 보면 자, 개괄적 고의살이라는 학설이 있는데요. 제2행위 부분에 대해서도 제1행위의 고의가 개괄적으로 미치기 때문에 하나의 고의 기수범이 성립하기 때문에 제1행위와 제2행위를 하나의 단일행위로 본다. 이거 맞는 지문인데 이건 몰라도 풀 수 있거든요. 개괄적 고의살. 그냥 이거 읽어보시고 한번 넘어가세요. 자, 인과과정의 착오의 특수한 경우로 보는 입장. 이게 다우슬 입장인데요. 이때 인과과정의 어떤 불일치가 비본질적인 차이기 때문에 발생 결과에 대해서 고의기수범을 인정한다는 건데요. 자, 이게 어떤 이론이냐 하면, 자, 인과과정 착오를 우리가 설명하자면 말이죠. 범죄행위와 결과 사이에 다른 사정이 개입됐을 때, 이 다른 사정이 통상 예견할 수 있는 사정인지를 봅니다. 예견할 수 있는 사정이면 행위와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 인정된다. 이게 인과관계의 문제죠. 요걸 가지고 이걸 푸는 이론이 다수설이에요. 2번 지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제1행위가 있고 제2행위가 있는데 살인의 행위가 있었고 이때는 안 죽었죠. 안 죽었는데 제2행위 땅에 묻었더니 이것 때문에 죽었다 이런 이야기단 말이죠. 자, 그러면 요 인과관계 문제를 여기다 접목시키면 어떻게 되냐면 요 행위가 있었다. 자, 요 살인행위가 있었다는 거죠. 그 다음에 결과 발생했다. 죽었다 이런 이야기죠. 살인행위가 있었고 죽었는데 이 사이에 죽은 것으로 오해하고 시체를 땅에 묻는 이런 행위가 있었죠. 자, 요 다른 사정을 보는 거죠. 요 다른 사정. 살인행위가 있었고 사망 결과 발생했는데 이 사이에 다른 사정이 있었다 이런 이야기예요. 이 다른 사정이 예견할 수 있는 사정인지 보는 거죠. 자, 예견할 수 있는 사정이냐? 예견할 수 있죠, 이거. 보통 사람 살해하는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시체를 땅에 묻거나 바다에 던지거나 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이 다 예견할 수 있는 사정이기 때문에 행위와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 인정된다. 이 인과관계 착오가 비본질적인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살인죄 기수가 인정된다고 보는 견해. 이게 다우슬 입장입니다. 근데 이런 학설을 몰라도 풀 수 있어요. 자, 그 다음 질문 한번 볼게요. 자, 보세요. 미수홍과 과시범의 경합설 뭡니까? 경합설. 이 범죄와 이 범죄를 완전히 별개로 보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미수, 이거는 과실범, 이렇게 별개로 보자. 별개범은 실체기합범이지 왜 상사기합이 왜 나옵니까? 상사기합 관계가 나올 이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경합설 하게 되면 별개 범죄로 보자는 견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갑자기 상사기합 나오면 이거 틀려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거 뭐 다른 학설 몰라도 얼마든지 풀 수 있다는 이야기가 이런 이야기예요. 자, 판례에 따르면 전 과정을 이건 판례 태도고 피해자의 살해하려는 처음에 범죄 계획이 그러면 실현된 거기 때문에 살인죄 인정하는 게 판례 입장. 쉽죠? 그러니까 3번 지문도 쉬운 문제가 되는 거죠. 갑자기 상상기합이 뜬금없이 나와가지고 틀린 지문이 된 겁니다. 자, 부작용 사이의 공동의무 이것도 쉽죠. 공통의무, 공통이해. 의무가 공통적으로 부여되어 있고 공통으로 이용할 수 있을 때 부작위범의 공동정범 됩니다. 자, 부작위범은 자기범에 비하여 불법이 경하기 때문에 뭐 감경 기준을 두고 있다고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자, 부작위범은 똑같이 처벌하죠. 자기범하고. 자, 부작위에 의한 교사와 마찬가지로 부작위범에 대한 교사범도 성립할 수 없다. 아니죠. 자, 부작위에 의한 교사 이렇게 하게 되면 갑이 을을 교사하는데 이 사람이 부작위라는 이야기고, 부작위에 대한 교사하게 되면 갑이 을을 교사하는데 을이 부작위범이라는 이야기잖아요. 부작위범. 부작위하러 교사할 수 있죠. 자기범. 얼마든지. 부작위범에 대한 교사는 얼마든지 가능하단 말이죠. 근데 부작위로 어떻게 교사를 합니까? 교사라고 하는 것은
고의를 발생시키는 거단 말이에요. 부작위로는 고의를 발생시키기 어렵다고 보는 거예요. 이건 안 된다고 보는 겁니다. 이 조폭 보스가 말이에요. 부활을 시켜가지고 저놈 죽여 이렇게 하면서 말이죠. 손가락으로 목을 섞을 수 있어요. 고개를 까딱할 수도 있습니다. 저놈 죽여라 이렇게. 고개를 까딱해도 죽여라는 의사표시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런데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돼요? 가만히 있으면 부하가 죽이라는 겁니까? 살이라는 겁니까? 알 수가 없잖아요. 가만히 있는데. 그렇죠? 뭔가 이렇게 고의를 발생시키려면 적극적인 행위가 필요하다고 보는 거예요. 부작위만 가지고는 누구에게 고의를 발생시킬 수 없다. 부작위에 의한 공범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부작위에 의한 교사는 안 되고요. 부작위범에 대한 교사는 당연히 가능하죠. 이 교사는 이건 자기범이니까 부작위 하라고 교사할 수 있잖아요. 그 뜻입니다. 이게 틀린 질문이 되겠습니다. 구분하셔야 되는 거고. 자, 피해자가 임대차 계약 당시 임대차 여관 건물에 관하여 자, 경매 개시 결정이다. 경매제 진행 중이다. 자, 경매가 진행 중인데 임차인이 들어온다고요. 그럼 임차인 나중에 그 쫓겨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계약 목적 달성하는데 지장이 되는 사유 같은 걸 알려줘야 돼요. 안 알려주면 사기죄가 됩니다. 고지할 의무가 없다 하면 틀린 거예요. 피해자가 뭐 등기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못했다 이런 과실이 있다 하더라도 사기죄 성립하는 건 지장 없어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권리 취득하는데 장애가 되는 사유는 반드시 알려줘야 됩니다. 자, 실질적인 채권 채무 관계없이 당사자 합의 작성한 차용증 이행각서. 자, 차용증 이행각서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자, 사문서 부정행사죄나 공문서 부정행사죄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자, 이 부정행사죄에서의 사문서 내지 공문서는요, 두 가지 요건을 갖춰야 돼요. 첫째, 진정한 문서일 것. 둘째, 사용 권한자와 용도가 한정된 것이라야 됩니다. 사용 권한자와 용도가 한정된 게 어떤 게 있어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이런 거 말하는 거예요. 차용증 이행각서 이런 것들은 사용 권한자와 용도가 한정된 게 아니기 때문에 이 부정행사죄 객체가 안 돼요. 아예 안 됩니다. 이거는 사문서 만약 부정행사죄 되려면 뭐 이력서라든지 타인의 이력서 이런 게 이제 사무소 부정행사죄 객체가 될 수 있거든요. 이력서 아니면 그 후불식 통신 카드 이런 게 이제 인정된 예가 있는데요. 차용증 이행각서 이거는 뭐 누가 어떤 목적으로 사용해야 되는지 이에 대한 딱 한정된 게 없기 때문에 본죄 성립할 여지가 없습니다. 자, 사무소 부정행사죄는 사용권한 나오네요 여기. 딱 이렇게 사용권한자 용도가 특정되어 작성된 권리 의무 사회증명에 관한 타인의 사문서 딱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리고 자, 부정행사의 개념 어떻게 되냐면요. 공표, 꽃표, 공표하면 돼요. 그러니까 사용 권한자가 원래 용도가 아닌 용법으로 사용하거나 사용 권한 없는 자가 원래 용법대로 사용한 경우 이렇게 두 가지가 되는 거예요. 지금 여기 지문 보시면 여기 보면 사용 권한 있는 자가 정당한 용법에 반하여 부정하게 행사하는 경우 이 경우죠. 이 경우도 되거든요. 근데 이거 안 된다 하니까 틀린 거예요. 사용권은 하더라도 원래 용법에 따른 다른 용법으로 사용하면 이 부정행사죄 됩니다. 이런 경우가 어떤 예가 있냐면요. 자기 뭐 이렇게 문서가 있는데 이걸 가지고 다른 뭐 위조하는 재료로 제공한다든지 이런 경우 여기에 해당될 수 있어요. 자, 자동차 등의 운전자가 경찰 공무원에게 다른 사람 운전면허증에 자기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운전면허증 자체가 아니라 이를 촬영한 이미지 파일을 휴대전화 화면 등을 통해서 보여주는 경우. 자, 사용권은 없는 자가 원래 용법대로 사용해야 됩니다. 원래 용법대로 사용해야 되는데 그러면 운전면허증 같은 경우는 원본 그 자체를 보여줘야 이게 원래 용법대로 사용한 게 돼요. 사진을 보여주는 거는 원래 용법대로 사용한 게 아니다. 그러면 사용권은 없는 자가 용법대로 사용한 게 아니다. 여기에 해당이 되게 되면 이 부정행사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미지를 보여주는 거는 원래 용법대로 사용한 게 아니다라는 거죠. 자, 피고인이 기왕에 섭득한 타인의 주민등록증을 피고인 가족의 것이라고 하고 휴대전화 가입 용도로 사용했다. 휴대전화 가입 용도는 주민등록증의 본래 용도가 아니죠. 여기에 해당돼요. 이게 부정행사 개념에 해당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성립하지 않는다 하니까 이게 맞는 지문이 되는 거예요. 사용권 없는 자라 하더라도 원래 용법대로 사용해야 되는 거지 그 용법이 아닌 휴대전화 가입 용도로 사용했을 때 본죄가 안 된다는 이야기고요. 자, 공무원이 직무 관련자에게 제3자와 계약을 체결하도록 요구해서 계약 체결하게 한 경우에 제3자 뇌물수죄와 직권남용 권리사방해죄 이 상상기 합될 수 있어요. 자, 이거 보면은 실제 기합범이 나왔기 때문에 틀린 겁니다. 공무원 갑이
일반 사인을 불러다가 예? 제가 말이죠. 이 사람 좀 좋은 사람 한 명 알고 있는데 이 사람하고 계약을 좀 체결해 보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거래 관계를 좀 유지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라고 을한테 제시를 하는 거죠. 을은 이 공무원한테 자기도 뭐 부탁할 게 있는 거예요. 부정한 청탁, 부탁할 게 있고. 근데 이제 이쪽에 사람 만나서 보니까 이 사람하고 거래 관계를 하면 뭔가 손해가 발생하는 거예요. 단가도 상당히 뭐 가격도 높고 해가지고 자기가 손해가 좀 발생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어쩔 수 없이 가벼운 부탁을 거절 못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도 이제 갑한테 부탁할 게 있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거래 관계를 유지하면서 이다 이익을 제공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 입장에서 뭐가 되냐면 제3자로 하여금 이익을 취득하겠다 해가지고 제3자 뇌물수수죄. 그리고 이 사람에게 자기 직권을 남용해가지고 이 사람하고 계약 관계를 유지할 의무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 의무 없는 일인데도 이렇게 계약 관계를 유지하게 하죠. 그래서 직권 남용 권리행사 방해. 직권을 남용해서 타인의 권리 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행하게 한 경우에 해당이 된다 이거죠. 이 두 개만 이제 같이 성립하는 겁니다. 상상적 경합 관계가 됩니다. 상상적 경합 관계. 자, 절도범이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체포하는 여러 명 때려도요, 중강도는 일제가 됩니다. 일제. 그리고 한 사람만 상해 입었다? 그러면 강도상해죄 일제가 되는 거죠. 상해는 사람마다 별개 범죄거든요. 그래서 한 명만 상해 입었다면 강도상해죄 일제만 성립합니다. 준강도죄는 수인을 때렸다 하더라도 일제만 성립해요. 자, 피해자 명의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하 현금 지역 자동 인출기에서 현금을 인출하면 자, 현금을 취득까지 한 행위는 신용카드 부정사용죄와 절도죄, 요거 실제 합법 관계죠. 이거는 보호법익과 행위태가 전혀 다르기 때문에 절도죄하고 신용카드 부정사용죄는 실경으로 봅니다. 맞아요. 자, 무면허이면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 무면허 운전과 음주운전과의 관계, 상상적 합법 관계죠. 도로교통법 위반죄 안에서 자, 무면허 운전과 음주운전, 요거는 상상적 합법 관계입니다. 자, 결과적 가중범 이야기네요. 자, 결과적 가중범의 공동점범은 기본 행위를 공동할 의사가 있으면 되고요. 중한 결과에 대해서는 예견 가능성만 있으면 됩니다. 결과를 공동을 할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예견 가능성만 있으면 된다. 자, 부진정 결과적 가중범에서 고의범에 대하여 더 무겁게 처벌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 자, 이 고의범이라는 것은 결과에 대한 고의범을 말하는 거예요. 자, 현주 건조물, 방화, 치사죄, 이게 부진정 결과적 가중범이죠. 이 치사 부분에 대해서 고의가 있을 때 성립하는 범죄 중에 살인죄라는 게 있고요. 뭐 존속살해죄, 존속살해, 뭐 강도살인 이렇게 있다 그러면 형을 비교를 하는 거죠. 자, 이 오른쪽에 있는 형, 이 고의범입니다. 그 다음에 부진정 결과적 가중범, 형을 비교해서 이쪽의 형이 더 높을 때 이러면 이제 두 개 범죄의 상상격 관계가 되죠. 상상격 관계. 그리고 살인죄 같은 경우는 이쪽 형이 더 높거든요. 그렇게 되면 살인죄는 안 되고 현존인 반사죄만 됩니다. 이걸 특별관계라고 해요. 특별관계. 특별관계는 A, B와 A의 관계로 보면 돼요. 그러니까 A는 A, B 속에 속 들어가는데 A, B는 A에 못 들어가죠. 이렇게 되면 이건 안 되고 이것만 성립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고의범의 형이 더 높은 경우면 특별관계가 아니고 더 그렇지 않은 경우가 이제 특별관계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면 지금 반대로 되어 있죠. 고의범에 대해 더 무겁게 처벌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특별한 게 아닙니다. 근데 상당격 관계가 돼야 되겠죠. 근데 결과적만 성립한다고 하는데 이게 틀렸죠. 더 무겁다 그러면 상당격 관계예요. 자, 이 경우 자, 결과적 가중범은 고의범에 대해 특별한 게 있다. 아니죠. 더 무거운게 처벌하는 규정이 없는 경우에 특별한 게 되는 거예요. 반대로 되기 때문에 틀린 겁니다. 강도살인죄와 현존인 반사죄는 상상적 경합 관계가 돼요. 자, 갑등이 자, 공무원 노동조합 지역본부가 임의로 그 해오던 사무실에 대해서 행정 대집행을 행하는 공무원들의 자,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이들을 상해에 이르게 했다 하더라도 자, 피해자들이 입은 상처는 특별한 치료 없이 자연적 치유가 가능하다. 그러면 공무집행 치상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되어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건 상해 개념 묻는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공무집행 방해를 했는데 상해가 자연적 치유가 가능하고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고 뭐 상처의 부위와 정도가 아주 경미하다 그러면 상해 개념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판례입니다. 전기 충격기를 사용해서
방관을 시도하다가 미수에 그쳤는데 자 이렇게 상해 결과가 발생했다. 이러면 전기 충격기 같은 경우 위험한 물건이잖아요. 그러니까 특수강간, 치상 이런 범죄 성립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도 뭐 맞는 거죠. 자, 비방의 목적을 가진 자가 허위 사실임을 모르고 비방 목적을 가지지 않은 기자에게 허위 보도 자료를 제공했다. 기자를 도구로 이용한 출판물 명예훼손죄 간접적만 가능하죠. 자, 사자 명예훼손죄, 반사 불벌죄 아니죠? 모욕죄, 사자 명예훼손죄 이게 전부 친고죄입니다. 그 다음에 출판물 명예훼손죄는 이건 반의사 불벌죄죠. 반대로 해놨네요. 이거 틀렸고. 자, 310조가 적용되기 위해서는 주된 동기 내지 목적이 공공이익을 위한 것뿐만 아니라 부수적으로 사익적 요소가 좀 고려되어 있어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부수적으로 뭐 이렇게 사익적인 거 포함되어 있을 때 적용할 수 없다는 게 틀린 겁니다. 예를 들어서 뭐 이 가게가 굉장히 뭐 지저분하고 불친절합니다. 이렇게 할 때 말이에요. 공공의 이익을 위한 걸로 인정할 수 있는 거예요. 다만 이제 자기가 돈을 좀 환불받고 싶은 그런 의사가 좀 가미되어 있다 하더라도 공공의 이익을 위한 걸로 인정할 수 있다는 게 판례 입장입니다. 자, 허위사실을 유포한 행위가 업무방해죄뿐만 아니라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성립하는 경우에 상사격 관계죠. 실질적 관계 아니죠. 하나 행위로 업무방해, 명예훼손 다 한다 하면 상상적격 관계가 됩니다. 의외로 이 죄수관계 판례가 좀 많이 나왔네요. 자, 비록 간음행위를 시작할 때 포켓발이 없었다 하더라도요. 자, 간음행위와 동시에 직후에 포켓발을 하면 이 강간죄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포켓발이 반드시 간음행위 이전에 있을 필요는 없다. 이게 판례 입장이에요. 그래서 이게 뭐 원래 성관계를 하지 않겠다고 해놓고서는 갑자기 막 달려들면서 성관계 하면서 폭행도 같이 이루어진 경우입니다. 그래서 폭행의 빡이 간음행위 이전에 없다 하더라도 강간죄가 무조건 다 부정되는 것만은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통상적으로는 다 포켓박이 그 이전에 이루어져요. 근데 아주 특수한 상황도 있다라는 겁니다. 자, 피해자로부터 전송받은 나체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을 하고 이런 걸 이제 포켓박을 해가지고 피해자를 도구로 이용한 간접적 범행 때 강제추행이 가능하죠. 강제추행죄는 자수범이 아닙니다. 성립하지 않는다는 틀린 거고. 자,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에 대해서 폭행의 가해서 한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을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 자체가 추행이 될 수 있죠. 이걸 기습추행이라고 합니다. 이것도 가능해요. 자, 골프장 여조고 원들의 거부해서 받겠음에도 이게 뭐 러브샷 하는 거죠. 이게 강제추행죄 인정한 판례가 있습니다. 자, 골프장 사장과의 어떤 친분 이용해서 협박해서 이른바 러브샷 방법으로 술을 마시겠다. 상대방의 성적 자결정의 자유 이걸 침해하는 행위로서 강제추행죄 인정하고 있습니다. 절도죄. 자, 절도죄에서 타인 소유 타인 점유의 점을 이야기할 때요. 점유는 사망에 의해서 바로 상속되는 거 아니다. 갑과 을이 동거하고 있는데요. 을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집안에 있는 물건을 갑이 가지고 나갔단 말이에요. 근데 이 상속인들이 이 절도다 하고 지금 문제 삼았던 거예요. 근데 점유가 말이요. 현실적으로 이 상속인들이 와가지고 점유를 개시하지 않는 이상 점유가 그대로 상속되는 거 아니다. 그래서 절도죄 성립을 부정한 판례입니다. 자, 그럼 절도 성립한다는 게 틀린 거예요. 우리가 민법에서는 점유권은 상속을 인정하는데요. 형법적으로는 점유는 사실상의 개념이기 때문에 바로 이렇게 상속되는 게 아닙니다. 직장 상사와 의견 충돌 끝에 항의의 의사표시 체크해야 되겠네요. 항의 의사표시. 항의 막 화가 나가지고 항의 의사표시 한답시고 평소에 가지고 있던 걸 이제 들고 나왔는데 이때는 불법행동에서 부정하는 거죠. 불법행동 부정해서 절도죄가 안 된다고 봅니다. 성립한다고 하니까 틀렸죠.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싶어가지고 이거 내가 소유자로서 이용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가져가는 이런 게 절도죄 불법행동 의사인데 지금 그냥 항의 의사표시로 막 화가 나서 사표 던지고 막 그냥 그 와중에 평소에 뭐 보관하고 있던 거 그냥 들고 나왔다 이런 이야기인데 그 물건에 대한 불법행동 의사는 없다고 보는 겁니다. 사표가 뭐 던진다 하더라도 사표가 다 수리되는 것도 아니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게 항의의 의사표시 이걸 딱 체크해가지고 불법행동 의사 부정한 사례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갑이 회사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는 설계 도면을 자신의 이동식 저장 장치 USB에 저장하여 가지고 나온 경우에 절도죄가 아니죠.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는 절도죄 객체가 안 됩니다. USB가 회사 소유 거라 그러면 그때는 절도 되겠지만 USB는 자기 거죠. 그러니까 절도죄가 안 되는 거고. 자, 갑이 자신의 명의로 등록되어 있는 자동차를 사실혼 관계에 있는 피해자에게 증여를 했다. 자, 이거 뭐 자동차 소유 관계 어떻게 되냐 하면은요.
원칙적으로 등록 명의 소유지만 내부적으로 등록 명의 아닌 자를 소유자로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갑이 자기 앞으로 등록되어 있는 차량인데 자기 여자친구한테 이걸 선물로 자 내가 니한테 이 자동차 줄 테니까 네가 몰고 다녀 해가지고 선물을 준 거예요. 이 사람이 계속 점유해가지고 몰고 다닌단 말이에요. 그러면 등록 명의는 갑으로 되어 있지만 내부 관계에서는 두 사람 사이에 누구 소유자로 볼 수 있냐면 을의 소유자로 볼 수 있다 이거죠. 현실적으로 정여이사로 이렇게 넘겨줬다 그러면. 근데 이제 나중에 이제 사이가 틀어지니까 이 사람이 을이 몰고 가던 이 자동차 있죠. 가지고 있던 이 자동차를 뺏어 가버린 거죠. 이거 절도죄. 타인 소유, 타인 점유의 정의라는 거죠. 이게 절도죄가 성립한다는 게 이게 맞습니다. 그래서 내부 관계에서는 등록 명의인 아닌 자를 소유자로 정할 수 있다는 판례입니다. 자, 그 다음에, 자, 변호사 아닌 자, 변호사를 고용 척가야 돼요, 고용. 고용은 고용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 고용당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 필요적 공범관계예요. 필요적 공범관계 내부 관계에서 행포청지상의 공범규정 정할 수 없죠. 방조하면 다 틀립니다. 자, 수뢰자, 정뢰자, 필요적 공범 이것도 주는 사람 받는 사람 필요적 공범이 있다고 볼 경우에 가담자 상호간에는 공범과 실무 규정 적용 안 됩니다. 이거 틀렸어요. 적용 안 된다. 그러니까 형포청지상의 공범규정 적용될 수가 없다 이거죠. 두 사람 사이에 뭐 공범관계 안 됩니다. 자, 갑이 친구 을을 교사하여 갑의 아버지 애를 살해하도록 한 경우 이게 모해 위정 교사하고 똑같은 구조예요. 자기 아버지를 살해 신분 있는 사람이 신분 없는 사람을 지금 교사한 경우죠. 가감적 신분에서. 자, 이런 경우에 교사자는 존속 살해 교사 이렇게 중하게 처벌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존속 살해 교사범이 성립한 다음에 요거 이거 지금 학설 이야기 하고 있네요. 자, 일반적으로 판례 입장을 봤을 때는 자, 자식이 말이죠. 자식 아닌 사람을 교사해서 자기 아버지를 살해하러 교사하게 되면 요 사람은 존속살해죄에 대한 교사범이 되죠. 3.3조 단서를 정하는 거죠. 근데 지금 요 지문에서는 학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 경우에 가담한 경우에 제3.3조 단서를 자, 적용하지 않고 적용하는 게 판례예요. 적용하는 게 판례인데 적용하지 않고 공범 종속성을 일반 원칙에 따라 해결하자는 입장. 그런 입장이라면 공범 종속성을 보면 정범이 뭐예요? 정범은 지금 자기 아버지 살해한 게 아니니까 보통살인죄 아닙니까? 보통살인죄. 그러니까 공범 종속성이라 그러면은 공범은 정범이 인정하는 범위 내에서만 교사범 인정돼야 되죠. 그래서 보통살인죄에 대한 교사범만 되는 겁니다. 학설의 학설. 자, 보통살인 존속살인 교사범 성립한다는 게 틀린 거고 이건 학설에 의하면 이런 학설에 따를 때 보통살인죄에 대한 교사범만 된다는 거고 판례는 존속살인 교사범 인정해요. 학설을 지금 틀리게끔 적어놓은 겁니다. 판례 결론은 이런 결론이 됩니다. 자, 갑이 모해야 할 목적으로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3번 지문하고 구조는 똑같은 구조라는 거죠. 모해 목적을 가감적 신분으로 보잖아요. 그러니까 신분 있는 자가 신분 없는 자를 교사한 경우 이것도 마찬가지로 신분 있는 자가 신분 없는 자를 교사한 경우예요. 판례 결론은 어때요? 모해 위정 교사로 처벌되는 거예요. 모해 위정 교사로. 이것도 존속살해 교사로 처벌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그 판례 그대로 물었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 사무 단서의 규정에 의해서 갑은 모해 위정 교사로 처벌되는 거죠. 이거 맞죠?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판례를 이야기한다면 이거 똑같은데 지금 요 지문상 내용상 봤을 때 판례 적용하지 말고 공범 종속성에 따라 풀면 어떻게 되느냐? 그렇다면 보통살인죄밖에 안 된다 이런 이야기야. 그러니까 틀린 지문이 되는 겁니다. 자, 배임죄 관련해서요. 금융기관 임직원이 임의로 예금조에 예금계좌에서 돈을 인출했다는 건데 금융기관 임직원은 회사 사무를 처리하는 자지 예금조와의 관계에서 타인의 사무처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업무상 배임죄 성립한다면 안 됩니다. 우리가 회사의 임직원이 그 회사 거래 상대방에 대해서 타인을 위한 사무 처리자냐 그거 아니고 임직원은 회사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에요. 회사의 사무 처리하는 사람. 자, 기업의 영업비밀을 사유로 유출하지 않을 것을 수약한 사람이 회사 영업비밀을 외부에 유출하면 업무상 배임죄 되죠. 회사에 손해를 끼치는 그런 행위가 되는 겁니다. 자, 회사 대표이사가 타인에게 회사 자금을 대여할 때 충분한 담보를 정받는 상당하고 합리적인 채권과 소지 취하지 않고 제대로 갚을 능력 안 되는 사람한테 돈 빌려주면 이것도 배임죄 되죠. 업무상 배임죄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자, 국토이용관리법에 따른, 자, 이거 뭐 옛날 법이지만요. 자, 토지 매도했는데, 토지 거래 허가를 받지 않았다. 그러면 소유권 이전 의무가 없어요. 이게 무효거든요. 허가를 안 받으면. 그러니까 소유권 이전 의무가 없는 상태에서 단대 처분한다 하더라도 이 배임죄가 안 되죠. 자, 이건 배임죄, 성립하지가 않습니다.
부동산 이중매매의 경우에 중도금을 지급받으면 배임죄 조치가 될 수 있지만요. 허가구역 내에서 허가를 안 받았다 그러면 배임죄 성립하지 않는다는 거죠. 자, 여기까지입니다. 전반적으로 봐서 판례 위주로 좀 이렇게 좀 탄탄하게 평소에 꾸준하게 공부하셨던 분이라면 충분히 고득점도 가능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 지금까지 고생한 만큼 꼭 좋은 결과로 합격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자, 설명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